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 김영우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두 분 다 총선 출마 계획은 있으신 거죠? 우리 김영우 의원님은 확실히 있으시고 저는 네. 좀 불투명합니다. 아, 여러 전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큰 정치를 좀 하시는 모양이다. 큰 정치를요. 대선인가요? 뭐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네, 박원석 전 의원 그렇다면 큰 꿈을 그리시니까 먼저 좀 올해 소망을 한 가지만 꼽으라면요. 아니 저는 진짜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정치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뭘 잘하기 위한 경쟁이 아니고 네. 뭐 잘못하기 경쟁 내지는 상대가 잘못하기만 바라는 이런 정치가 아니고 저 국민을 위해서 더 잘하는 경쟁으로 좀 바뀌어야 민생도 달라지고 경제도 달라지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 그런 국격에 맞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선이군요. 역시. 네. 김영우 전 의원께서는요. 나는 아무래도 이제 출마자니까요. 네. 네, 열심히 해서 정말 지금은 국민들이 보더라도 거의 막장 정치 수준이에요. 예, 그래서 뭐 여당 야당 더 좀 분발해가지고 특히 이번 총선은 혁신 경쟁을 좀 해서 민생 정치를 좀 펼쳐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또 경험이 좀 있잖아요. 이 경험을 더 잘 살려가지고 좀 더 좋은 정치가 되는데 보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중진 의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려운 때일수록 그런 게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확실한 정치를 좀 다시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좀 나섰습니다. 자,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올 4월에 있을 총선 한동훈 대 이재명 대결 구도, 한동훈 대 이재명 프레임으로 전환됐다고 보시는지요? 상당히 그런 낌새가 보입니다. 그 한동훈 컨벤션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여러 이제 뭐 통계 여론에서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다만 그 지속적으로 그 컨벤션 효과가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와 그다음에 또 꾸려질 공천관리위원회 이 면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역시 두 가지죠. 크게는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이제 경제 문제일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과 정의당이 만든 악법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된 비대위의 또 입장, 당의 입장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네. 박원석 전 의원은 뭐 저는 네. 별로 그런 구도에 동의하지 않는데요. 역대 모든 총선은 정권에 대한 이제 평가 또 심판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이제 대선과는 다르게 총선은 무슨 차기 주자들을 놓고서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있고 어느 쪽이 더 비전이 있는 차기 주자인가를 가리는 선거가 아니고 현직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의 선거입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 아껴야 될 차기 주자를 조기에 이렇게 등판시킨 것도 그만큼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구도를 좀 바꿔보고자 윤석열 대통령은 좀 당분간 잊으시라.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주목해 주시라. 이제 이런 어떤 선거 전략을 펴고자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뜻대로 잘 안 될 거예요. 여전히 지난 1년 반 동안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국민들이 느끼고 있고 그게 이제 여론에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뭐 40%를 밑도는 상황이고 그에 대한 부정평가가 한 60% 가까이.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여당이 어떤 선거 전략을 써도 선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에게 그 조언을 드리는 바는 자꾸 이제 한동훈 대 이재명 이 구도 여당이 원하는 구도에 말리지 말아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라. 그게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면 된다. 근데 자꾸 여당이 원하는 대로 무슨 한나땡 이런 얘기를 하면 한동훈 나오면 땡큐. 예, 의미도 한나땡이죠. 없는 네. 얘기일 뿐더러 오히려 그거는 여당이 원하는 구도에 말려 들어가는 그런 선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민주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있고
윤석열 대통령만 소환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박원석 전 의원에게 이 부분도 그래서 여쭤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계속해서 한동훈, 이재명 비교를 하면서 주목을 하고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지난해 12월 28일, 29일 양일간 실시한 조사인데요.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24%가 한동훈 위원장, 22%가 이재명 대표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이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조사로 실시가 된 결과인데 이 조사가 이 중앙일보 의뢰 말고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하는 조사에서는 수치상으로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뛰어넘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한동훈 24, 이재명 22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종의 이제 컨벤션 효과인 거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신상품이지 않습니까? 네. 원래 이제 신상이 등장을 하면 신상 효과라는 게 얼마간 나타나는데 그런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이재명 대표는 뭐 호재가 없습니다. 당내의 분열 요인도 있고 또 당내에서 여전히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면 총선을 놓고서 구도를 한동훈, 이재명 이렇게 비교하는 구도도 설정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뭐 스스로 물러날 생각은 없어 보이고요. 물론 한 3월 달쯤 돼가지고 뭔가 이게 그 이재명 대표로 계속 가는 게 총선에 차질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정무적 판단이 들면 그때 가서 총선용 새 얼굴을 비대위원장이든 선대위원장이든 제시할 수 있는데 좀 늦을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선 후퇴와 통합비대위 같은 걸 요구하는 그런 의견도 그런 점을 우려하기 때문에 사실 이번 총선의 성격은 윤석열 대통령 평가인데 굳이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무슨 한동훈, 이재명 이런 구도로 바뀌는 거를 민주당이 그냥 두고 보는 게 타당하냐 뭐 이런 문제 지적도 좀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고민해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재작년인가요? 그때 민주당이 이제 그 전당대회,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 와중에 이재명 당시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그랬는데 그 말처럼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사불란한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장악력이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은 그것은 곧 실패의 그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그 총선 과정이 되면은 결국 어느 정당이 개혁 공천을 확실히 하느냐 이거거든요. 민심에 맞는 공천을 하느냐. 근데 지금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조차 견딜 수 없는 정당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새롭게 더 좋아질 가능성보다는 나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을 한번 하면 아마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은 더 세질 겁니다. 그래서 그 단일 체제로 패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자동적으로 또 이길 수 있느냐 그거 아니죠. 왜냐하면은 지금 총선 전 지금 100일이에요. 100일이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막판 그 본선 전까지 비대위가 얼만큼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고 정말 말 그대로 비대위처럼 움직이느냐. 이게 이제 기존의 과거 지도부 총선 과정을 그냥 답습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우리 국민들은 계속 원하거든요. 그것이 공천 과정에서 나타나야 되고 정책 과정에서 나타나야 되고 당정 관계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깨도 그만큼 무겁다. 다만 지금 민주당이 워낙 이루고 있으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차기 대권 그 선호도에서도 앞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집중 이제 두 분과 분석하고 또 이제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 전 의원께 먼저 여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수락 연설도 하고 불출마 선언도 했고 또 비대위원 한 사람은 노인 폄하 발언으로 인해서 이제 사퇴까지도 한 상황이고 또 다른 비대위원회 논란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니고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중심
똘똘 뭉쳐서 가야 된다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좀 적잖이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죠. 네. 비대위가 꾸려졌는데 뭐 지난번에 이제 압도적으로 또 추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추대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한동훈 외에는 다른 비대위원장은 지금 뭐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고 불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기대가 큽니다. 다만 이제 공천 과정을 얼만큼 잘 할 수 있을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뭐 이제 신년사에서 공천 과정도 멋져야 되고 또 이기는 공천을 해야 된다 내용적으로 그 두 가지를 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그 공천 과정이 멋지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건 사실은 굉장히 그 피바람이 부는 거예요. 물갈이 아닙니까 일단은. 네. 그러면서 개혁이 가능하고 그 자리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채워줘야 되는데 이 공천 개혁이 공천 파동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지난번에 저희는 사실 공천 파동으로 가는 바람에 여소야다가 된 건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아야 되고 특히 이번 선거는 수도권 선거에서 결정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수도권에 대한 특단의 대책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좀 주문하고 싶고 조언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저는 기대가 되는 거죠. 짧게 하나만 덧붙여서 여쭤보면 공천 피바람은 불 것이다. 왜냐하면은 비서실장에도 초선 또 사무총장에도 초선을 임명하면서 어느 누구도 교체 대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라는 이야기인데 누구로 채울까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뭐 검사나 또 용산 낙하산 공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그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조치가 있을까요? 그냥 낙하산 전략 공천을 하면은 우리는 그냥 패망합니다. 저는 진다고 봐요. 능력 있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저는 전략적으로 지역마다 특색이 달라요. 수도권에 공천하는 그 양식하고 또 영남권에 공천하는 양식하고 이게 많이 다릅니다. 시기적으로도 다르고요. 그래서 1차 공천, 2차 공천, 3차 공천 막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거에 대한 면밀한 그 준비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현역 다선 의원들이에요. 이미 조직과 모든 면에서 앞서 있습니다. 10수년간을 조직을 다져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후보로 나설 국민의힘 후보들은 아직 뛰어야 되는데 운동화조차도 못 신고 있습니다. 부실 당협이 뭐 많다고는 합니다만은 아직 정리도 안 됐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이 굉장히 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대해서는 그 특단의 대책들을 세우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총선에 이기려고 하면은 수도권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또 영남권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안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그냥 멋진 공천 과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레토릭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현실은 냉혹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 비대위가 잘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신선함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무위원으로서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거는 보여줬지만 정치에 들어와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거는 이제 미지수였는데 뭐 본인도 얘기했습니다만 여의도 사투리가 아닌 5천만 국민이 쓰는 언어를 쓰겠다. 근데 확실히 여의도에서 듣지 못했던 그런 레토릭이나 듣지 못했던 이제 그런 표현 이런 것들을 구사하면서 눈길을 잡아 끄는 데는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의 가장 큰 약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실험대가 될 수 있는 게 결국 대통령과의 관계예요. 가뜩이나 지난 강서 재보궐선거 이후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른바 수직적 당정 관계의 변화 없이 총선 승리 어렵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누적된 거지 않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 쫓아낼 때부터 시작해서 또 뭐 전당대회 과정에서 결국 대통령의 뜻대로 전부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정당이 됐는데 이거 바꾸지 못하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평가가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걸 바꿀 수 있는 적임자냐. 일각에서는 뭐 기대도 있었죠. 신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직언을 할 수 있을 거다. 근데
그 아주 그 가늠이 그야말로 리트머스 시험지로 특검법이죠. 지금 제시된 게 특검법인데 특검법에 대해서는 윤재혁 원내대표가 거의 이제 총대를 맨 듯한 모습을 보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살짝 비켜선 듯 보이지만 인식에 있어서는 동일한 인식을 보이고 있어요. 이건 총선용 악법이고 야당이 결국에는 정쟁용으로 이 법안을 만들었다는 인식에서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거부권까지는 확정이 된 거고 거부권 행사한 이후에 어느 시점에 재의결을 할지 모르겠으나 그 재의결 때 결국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입장을 정해야 될 거예요. 당론을 모아야 되니까. 근데 뭐 대통령의 뜻을 따라서 뭐 이 방어하는 그런 어떤 입장을 정하게 되면 저는 지금 이제 민심과 굉장히 괴리되는 거고 역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아바타를 넘어서지 못하는구나. 이 평가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김건희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그 사실 논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일 때는 이게 악법이고 그다음에 전략공천이 아니죠. 그 총선용 그 민주당의 전략이다.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또 사실이고. 근데 이제 왜 이 법안에 대해서 국민들도 단순히 그냥 대통령실에서 거부하는 거가 안 된다라는 게 70%에 육박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정치고. 그래서 이것은 사실 논쟁이나 가짜 뉴스 그런 그 개념이 아니고 국민 정서, 감정, 인식의 문제가 결부돼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정치잖아요. 그 사실 논쟁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재판정에서 다 판가름 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정치 영역은 이게 또 투표고 투표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그 입장 정리,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특검법을 거부하는 거는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사실 그거를 만약에 받아들여 가지고 총선 자체를 완전히 특검 이걸로 치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건 안 되지만은 최소한 김건희 여사의 대외 일정 관리와 관련된 방안 제시라든지 논란이 없도록 특별 뭐 감찰관이 됐든 부속실이 됐든 어떤 입장 정리는 필요하다. 그거를 피해갈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네. 자, 무엇보다도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을 누구로 임명을 하느냐. 이건 이제 비대위원장의 몫이니까요. 김영우 전 의원이 뭐 거론되는 인물이 있습니까? 공천관리위원장 관련해 가지고. 인물들은 뭐 언론에서도 많이 거론됩니다만은 이게 뭐 철저하게 비밀리에 이제 이루어지겠죠. 다만 저는 검찰 출신이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좀 위험스럽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게 합법적으로 해야 되지만 결국은 이제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그 사실 논쟁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인식, 정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공천을 좀 잘할 그 경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 여기에서 경험은 뭐 정치인, 뭐 다선 의원 출신 뭐 이런 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에서 또 우리 사회를 깊이 있게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왔던 분이면 좋겠고 저는 검찰 출신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커요. 저처럼 특히 수도권에서 뛰어야 될 후보 선수들은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 여론조사를 인용하셔가지고 제가 그 개요를 소개해드릴 때 잠시 뒤에 관련 개요를 확인되는 대로 김건희 특검법 이 대통령 거부권 반대 70% 말씀 주신 부분은 개요를 소개해드려요. 자, 일단 민주당에서는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임명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반면에 원칙과 상식의 김종민 의원은 이거 친명일색으로 공천하려는 의도 아니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혁백 교수의 공관위원장 임명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근데 임혁백 교수를 두고 친명 인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지난 대선 때 아마 이제 자문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은데 그걸 두고 친명 인사라고까지 평가하는 거는 조금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보다는 이분이 당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공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그보다는 이제 이 당 지도부나 혹은 공관위에서 이제 짜놓은 어떤 그런 구도에 따라가지 않겠냐 이런 우려들이 조금 더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이게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에 그 외부인보다는 이제 내부에서 공천관리위원장 이 해외 공천관리위원장을 해오다가 지금 12년 만인가 외부 인사를 공관위원장으로 모신 거거든요. 때문에 이번 공천을 둘러싸고 뭐 계파 간의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힘겨루기가 있기 때문에 공정성 기한다는 취지에서 외부인을 임명하는데 임명함으로써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으나 실질은 오히려 이게 형식적인 역할에 그치고 오히려 당 지도부나 아니면 다수 이 계파에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지 않겠냐. 오히려 그런 우려가 조금 더 현실적인 우려인 것 같고요. 그건 뭐 좀 지켜봐야 될 거고 아직 공관위원들까지 다 인선된 게 아니잖아요. 공관위원 인선까지 지켜본 다음에 평가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당내에 뭐 민주당의 친명계 비명계 사이에 또 이명백 공관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것일 수 있는데 앞서 김영우 전 의원이 이야기한 대통령 거부권 관련해서는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지난 의뢰를 해서 지난 7일 8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였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윤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률이 응답이 70% 나왔다는 거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늘 소개될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 어쨌거나 간에 민주당으로 가보면은 이재명 대표도 뭐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와 지난 30일 토요일 만났지만 결국 의견 조정이나 또 통합 조정은 또 결렬된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이 뭐 기정사실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저는 완벽한 이별 선언이라고 봅니다. 그날 딱 1시간 정도 만나고 나와서 완전히 그런 거를 우리가 역력하게 느낄 수 있고요. 결국은 이낙연 전 대표는 나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고 그다음에 이번 총선에서 뛰어야 될 민주당 후보들도 굉장히 위기의식을 사실은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알턴이 빠졌다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민주당으로서는 뭐 굉장히 좋지 않고 국민의힘으로서는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혁신 경쟁이기 때문에 이제는 근데 국민의힘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반사이익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1년 반 동안 보여왔거든요. 수치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뭘 더 잘할 것인지 확실하게 국민들 마음을 어떻게 얻을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민생 정책, 민생 행보, 그다음에 정말 공천 개혁, 혁신적인 공천 개혁, 어떤 그 외풍으로도 휘둘리지 않는 그런 개혁, 공천 이런 게 저는 이번에 이제 승부를 가르는 관건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박원석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 지지층에서는 뭐 방금 전에 김영우 전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뭐 알턴이가 빠졌다, 떠난 사람 잘 떠나라, 어차피 헤어지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 데이터상으로 보면 이번 선거 특히 수도권에 민주당 후보들에게 이낙연 신당 후보가 출마하는 경우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호남이나 이런 데도 전반적인 여론에도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낙연 신당 출범해도 민주당 아무렇지도 않은가요? 어떨까요?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없겠죠. 지금 일단 여론조사의 데이터로 보이는 것과 총선에 임박해서 그게 어떻게 나타날지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 내부에서 평가절하하거나 의미를 축소하는 것 비해서는 꽤 어쨌든 여론조사상 흐름도 있거든요. 그건 뭐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도 마찬가지고 결국 지금의 민주당이 내부의 어떤 이견이나 경쟁자의 공존 이런 게 좀 안 되는 정당이라는 거를 외부로 좀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나 아니면 원칙과 상식이 비주류가 요구하는 뭐 통합 비대위라든지 이재명 대표 이선 후퇴라든지 애초부터 이재명 대표에게는 고려 사항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정된 결별이고 예정된 수순인데, 근데 실제 이걸 좀 막기 위한 어떤 노력 같은 게 물론 전직 총리들도 나서고 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그다지 절실하게 민주당 내에서 진행이 되는 것 같지 않다. 그런 면에서는 뭐 갈 사람은 가라. 이런 분위기도 어느 정도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현역 의원들이 워낙 다수이기 때문에 그 원외 도전자들의 경쟁이 치열하고 이른바 친명계라고 하는 분들은 원외가 더 많아요. 원내에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분들도 어떻게든지 공천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총선에 출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는 비명 중에 나가겠다고 하는 분들을 굳이 잡을 이유가 있느냐라는 어떤 그 동기도 한편에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찌 됐든 간에 분당은 시작됐고, 저 분당이 물론 이제 따라갈 현역 의원도 지금은 많지 않아 보이고 세력도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지만, 이게 총력전을 펴는 총선에서는 저 균열이 작은 균열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로 시작된 그 균열이 일정하게는 손실이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낙연, 이준석 서로 이제 괴는 많이 다른 정치인들이지만 그 각각 추진되는 신당이 뭔가 양당 정치 극복이라는 취지로 하나로 모였을 때 그건 아직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파괴력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총선에 큰 변수가 전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김영우 전 의원은 언론인 출신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보도의 내용 또 일반 여론을 또 귀담아 들으실 텐데,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지층으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정세균 전 총리도 현해 살수 절벽에 매달렸을 때는 손을 놓아야 돌파구가 열린다. 김부겸 전 총리도 이재명 대표를 만났을 때 더 큰 포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재판 리스크가 계속해서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이제 기득권이죠. 그 재판 리스크가 그런 그 당대표로서의 기득권, 또 현역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득권, 이걸 내려놓는 순간 굉장히 리스크가 커진다라는 생각을 아마 할 겁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그 대통령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당대표에 나섰고 또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그 큰 거를 내려놓을 리가 만무죠. 그렇게 되면은 근데 본인의 기득권은 지켜지는 듯 지켜질 수가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총선은 어려운 길을 가는 거죠. 당 전체는 굉장히 그 나락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러니까 이게 선당후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당대표도 그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저는 제일 좀 중요한 거 아닌가. 근데 그거를 정말 내려놓지 못하고 전직 총리 세 분이 당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하면은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인데 그냥 그 갈 길 가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뭐 민주당이 숨 쉴 공간이 있을까요? 그래서 변화의 그 어떤 여지가 없죠. 그래서 그것은 뭐 이재명 당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박원석 전 의원이 이낙연 신당이 본격 출범하면 분명히 이재명 민주당에 부담이 된다는 분석을 했는데, 이준석 신당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이준석 신당 이제는 본격화의 궤도 위에 올라가는 그런 수순으로 보이는데, 이준석 신당의 파괴력과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도무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냥 신경을 끊고 있는지, 이준석 신당쯤이야 뭐 우리한테 위협이 되겠냐 이런 판단인 건지요. 그거는 이제 비대위가 어느 정도 그 혁신적인 행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준석 신당이 갖는 파괴력이 결정된다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한동훈 그 컨벤션 효과가 있고 또 한동훈 비대위가 공천관리위원회를 잘 꾸리고 공천을 정말 잘한다 하면은 이준석 신당이 설 자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서 후보를 낼 수는 있겠지만은 이준석 신당에서 당선 가능성은 뭐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결국 그 비례 정당으로서 비례 의석수를 노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한동훈 비대위가 잘 하면은 그만큼 뭐 당
그 지지율 가지고 이제 비례 의석수가 정해지는 거니까요. 뭐 정확한 지금 그 룰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이준석 신당은 한동훈에 달렸다 생각합니다. 뭐 아주 틀린 말이 아니고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라고 보는데 네. 그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 결국에 윤석열 아바타 이 이미지를 어떻게 불식시킬 거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걸 불식시키지 못하고 당정 관계에 있어 변화를 만들지 못하면 그 비판의 공간은 여전히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한테 큰 기회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 그 대선 승리 연합을 가져왔던 중도 수도권 청년층 여기서 지금 많이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를 잃었어요. 근데 거기를 만회하려면 그게 뭐 공천 일부 잘하고 조금 참신한 인물들 데려온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 그 여권 내부를 흐르고 있는 그 권위주의적인 어떤 이 기운이랄까 이걸 바꿔야 되는데 그 권위주의적인 공기를 못 바꾸면 이거는 이준석 전 대표 측으로부터 끊임없이 비판받을 거고 그건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측에 이제 운신의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달려 있는 건 맞아요. 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직적 당정 관계나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꿔야 된다. 못 바꾸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른 어떤 수단을 써도 총선에서 이준석 전 대표 신당으로부터의 어떤 공격이나 비판 피할 길이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선거 정치도 다 사람이네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영우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